어떤 남자 두 명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죽 멜빵에 가죽 티팬티를 입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 굉장히 미국이 진짜 이 정도인가? 이 정도까지 개방적이었어? 연봉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연봉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제가 한국 주방 인력의 한 3배 정도 받았고, 찐한 요리 꿀팁. 푸드비의 요리 꿀단지. 한국의 어떤 조리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뭐 해외 요리사들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미국이랑 홍콩에서 일했을 때 각각 어땠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이랑 같이 정리해서 한번 인터뷰 형태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저는 미국에서는 세계 랭킹 43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었고, 홍콩에서는 아시아 랭킹 8위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엔 제가 거기가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장점을 보고 갔다기보다는 그 레스토랑이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이 하는 스타일의 음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미국에 갈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크게 안 하고 갔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뭐 아무나 돈을 받고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떤 경력의 희소성, 그런 면에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화들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저는 최초에는 퓨전 한식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어떻게 섞일 수 있고 문화가 어떻게 서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에 되게 좋은 나라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요리를 하고 싶다 이런 가치관이 조금 확립된 상태에서 가게 된 나라인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뭐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나라, 홍콩이라는 나라의 어떤 아시안 플레이버, 그런 아시아의 재료를 되게 적절히 활용하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정말 요리를 배우면 너무너무 좋고, 프랑스 요리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클래스의 요리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요리를 할 때 저는 그 상황을 항상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시안 플레이버를 가졌으면서 한식엔 없는 플레이버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홍콩을 골랐었던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J1 비자를 받았어야 됐었어요. 사실 뭐 다른 경력이 없는 상태라면 J1 비자, 다들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나갈 텐데 그 비자를 받기가 정말 진짜 너무 어렵고 비용도 거진 8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사실 미국 비자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홍콩에 비하면 진짜 난이도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J1 비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가 일하고자 하는 레스토랑이랑 컨택이 돼야 돼요. 일단 그 나라에 뛰어들어서 다니면서 나의 스킬을 보여주면서 대면으로서 이렇게 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온라인만으로 혹은 화상 채팅만으로 아니면 이메일만으로 이미 고용 결정이 된 상태에서 비자 발급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짜 저로서는 정말 당시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고, 그만큼 비자를 받는, 그리고 내가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반면에 홍콩은 그냥 뭐 기간은 짧긴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어서 6개월 단위로 일단 있거든요. 6개월 단위로 먼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그 나라에 나가서 취직을 하고 정식적인 어떤 다른 비자로 이 비자를 연장하는 게 크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뭐 비자의 발급 난이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홍콩이 나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에 가거나 할 때 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고 돌아 나와서 다시 시행착오를 겪고, 또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그렇게 좀 하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이랑 홍콩에 나갈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일단 나가고 정말 나가는 그런 날짜가 닥쳤을 때 다시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는데, 우선 맨 처음 초기에 정착할 때, 맨 처음 초기에는 내가 먼저 방을 알아봐야 되니까 먼저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을 해요. 일단 에어비앤비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내가 묵을 곳을 예약을 미리 해놓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일을 시작하기 10일, 일주일 정도 전에는 미리 미국에 가서 혹은 홍콩에 가서 숙소, 내가 예약해둔 숙소 한 열흘 정도 예약해둔 숙소에 머물면서 내가 어떤 방을 쓸 건지 발품을 파는 그런 과정이 먼저 초기에 필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썼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미리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일터 근처에 어떤 살만한 집이 있는지, 그
그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월세나 보증금 이런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그 사이트에서 다 찾아볼 수 있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사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셔서 구두로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계약서를 남기는, 어떤 형태로든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참고로 해외에 생활하실 때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인이 한국인을 등쳐먹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무작정 이제 믿으시면 안 되고, 꼭 어떤 형태로든 계약서를 남겨야 된다는 점, 그거를 아셔야 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값이 비싼 편이었는데 어떻게 또 그걸 잘 찾다 보면 또 싼 데가 나와요. 어떻게든 그런 리스트들을 두고 직접 다니면서 집주인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주거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스는 한 1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친구를 들이면서, 어차피 우리가 요리사니까 근무 시간이 너무 길고 방에서의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친구랑 같이 사는 걸로 해서 130만 원으로 월세를 올려서 반반 나눠서 친구랑 같이 냈었어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되는 방이면 뭐 일반적인 아파트에 방 하나를 빌린다고 보시면 되고, 뭐 샤워실 같은 거는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 방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방값이 그 정도 된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되고, 진짜 비싼 방은 뭐 한 달에 3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력서를 내고 나간 게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비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경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취업이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식사를 하고 또 이력서를 내고 다니면서 셰프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일터를 구했던지라 초기 정착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홍콩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기본적으로 1년 계약에다가 보증금도 진짜 비싸가지고 거의 요리사들한테는 아주 작은 환경이나마 아파트를 제공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에서 일을 하신다면 아파트라든지 뭐 주거 환경을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곳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방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긴 한데 홍콩에서도 또 잘 찾아보면 뭐 아주 비싸다는 센트럴에도 또 싼 방이 있긴 있어요. 정말 바퀴벌레가 덕지덕지 다닐 것 같은 방이라도.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건, 홍콩 사람들 영어를 생각보다 진짜 잘 못해요. 영어가 거의 안 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손짓, 발짓, 그리고 글씨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겠고, 오히려 홍콩의 방값은 진짜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아파트를 제공해주는지, 숙식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는지는 미리 알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교통수단 같은 경우엔 저는 사실 우버를 굉장히 애용했어요. 우버 같은 경우엔 한국의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목적지를 찍으면 그 거리랑 그 거리가 얼마나 막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요금이 먼저 책정이 되고 그 다음 출발을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우버 기사들은 친절하기 때문에 대체로 저는 우버를 굉장히 애용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지하철은 굉장히 낡고 그리고 홈레스들도 많고 아주 위험하고 저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한 번 타보고 그 다음부터 안 타봤던 것 같아요. 홍콩에서는 뭐 지하철이 다 한자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구글 맵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뭐 지하철 시설이 꽤 잘 돼 있는 편이라서 홍콩에서는 지하철을 이용을 했었어요. 어려웠던 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엔 제가 해외에서 어떤 외국인들과 소통하면서 처음 일을 해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도 뭐 대학교에서 영어 우등반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면서 되게 회화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어서 전 제가 영어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서 직장에서, 그것도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야, 진짜 막 전쟁터 같은 직장, I've got raw pasta. Look at it. It's standing up straight. Look, madam. 전쟁 속에서 막 그 시끄러운 곳에서 막 이렇게 막 무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이 주방에서는 이 영어가 정말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당시에 좀 토익도 900 넘었고 수능도 외국어 1등급이었고 회화학원도 다녔지, 영어 통역 번역 자격증도 있었지, 이런데도 영어를 첫 마디를 못 알아들어서 셰프가 저한테 쌍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언어적인 어려움이 아무래도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주방에서 일할 때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막 잘못한 게 아닌데 나 이렇게 뭐라 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좋았어요. 더 좋은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으로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선 그게 아니었어. 미국에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가면 진짜 나는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좀 달랐어요. 내가 직급이 낮아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내가 억울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병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홍콩에서는 일단 생각보다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이제 보통은 이 나라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할 때 우버를 타고 예약해둔 숙소로 가면서 우버 드라이버랑 좀 수다를 떨어보면 이 나라의 분위기나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홍콩은 우버 드라이버가 되게 젊었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인터넷에서 홍콩의 공용어가 영어라는 정보를 보고 갔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홍콩 사람들은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적인 대비가 미리 돼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만 광둥어를 배우기엔 광둥어는 홍콩 사람들만 쓰는 중국어거든요. 이 홍콩 사람들이랑 중국인들이랑 중국어가 안 통해요. 다른 중국어인데 이 홍콩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는 전 세계에서 홍콩 사람들만 써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만 쓰는 중국어를 내가 공부하기에는 좀 아까운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내 심적인 대비가 돼 있어야지 좀 적게 당황을 하고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미리 해드리고 싶네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 하면 저는 미국 땅을 딱 처음 밟았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의 땅을 처음 딱 밟았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몰랐는데 그날이 퀴어 축제였더라고요. 뭐 게이 축제, 뭐 이런 동성애 축제 이런 건데, 제가 딱 그날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공항에서 딱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어떤 남자 두 명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죽 멜빵에 가죽 티팬티를 입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입었어. 그리고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지. 굉장히 미국이 진짜 이 정도인가? 이 정도까지 개방적이었어? 이런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한번 제가 편의점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이유는 아직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광동어 할 줄 모르기 때문이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제 외향을 보고 중국인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 내쫓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홍콩인들은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엔 미국에서는 일단 일요일, 월요일이 휴일이었고 화수, 목, 금, 토 이렇게 주 5일제를 했었어요. 근무 시간은 평균 12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적을 때도 있고 그것보다 한 30분 정도 오버될 때도 있고. 근데 불만은 없었어요. 왜냐면 오버될 때마다 오버타임이 수당에 붙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던. 파인다이닝 치고는 근무 환경이 꽤 쾌적했었던 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12시간씩 일을 하다 보면 이 법정 근무 시간을 자꾸 초과하게 되는데, 그 초과하는 기간을 한 번에 뭉쳐서 2주씩 여름에 한 번, 뭐 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휴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돈도 아주 많이 잘 주고 휴가도 철저히 주고 해서 근무 환경은 아주 괜찮았던 것 같은 그런 면이 있고, 반면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루에 13시간 기본으로 하고 하루에 14시간에서 진짜 많게는 하루에 16시간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주 6일로. 그래서 거의 진짜 그 주 6일로 하루에 15시간 평균적으로 일을 하면 사람이 건강이 망가지고, 또 저한테 나온 아파트가 제 직장에서 거리가 좀 되는 곳이었어요. 지하철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 하루에 잠을 진짜 핸드폰 좀 만지면 4시간 자고 출근하니까 4시간 자고 주 6일 하면 사람이 진짜 이게 어떻게 사람이 과로사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냥 걷다가 눈이 스르르 감겨요. 다시 눈을 딱 뜨면 내가 현실 세계에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과로사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주방 분위기 같은 경우에 미국은 일단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모였어가지고 아주 그냥 서양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험악한 건 동양인들이었어. 동양인들이 험악하고 서양인들은 좀 프리한, 좀 신경질적이긴 한데 뭐 그런 느낌이었고, 홍콩 같은 경우엔 저는 다 동양인들하고만 일을 해서 일본인, 뭐 한국인도 한 명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주방 안에서는 영어만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만 일을 했었는데 분위기는 그 일본인 특유의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깐깐하고, 그래서 배울 점은 진짜 많았었는데 분위기는 다소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연봉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연봉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제가 한국 주방 인력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받았고, 홍콩에서는 한 1.5배 정도? 1.5에서 2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모든 근무 환경이나 연봉 같은 경우에는
거진 그 나라의 특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은 거의 주 6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진 미국은 주 5일 혹은 뭐 주 4일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연봉도 그 정도가 거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은 일단은 첫째로 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꽤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친절하게 한국인을 위해서 천천히 얘기해주는 그런 원어민이 있는 회화 학원을 다닐 게 아니라 미드를 보면서 미드를 무한 반복 시청하면서 이 슬랭들과 각종 그런 아주 빠르기와 각종 억양의 영어들을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고, 영어를 조금 더 잘했다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둘째로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걸 조금 더 내가 이해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충대충 그때그때 알아서 잘한다 뭐 이런 약간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부딪히면서 다 경험을 하고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미국에 다녀온 후배나 선배나 뭐 홍콩에 다녀온 선배나 후배가 있다면 꼭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맥주 한잔 하면서 들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하면 더 적응이 빨랐을 것 같고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이런 거 챙겨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 나라에 가면 사세요, 새로. 헤어드라이기 이런 거. 약간 우리나라는 220V잖아요. 홍콩이랑 미국 둘 다 이제 전압이 우리랑 달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0V를 사용하는데 220V짜리 가전제품을 110V에 꽂아놓으면 그 전자기기가 힘을 반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꽂아놔도 충전이 반 느린 속도로 되고, 헤어드라이기를 꽂아놔도 헤어드라이기가 반 파워밖에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그냥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마시고, 뭐 수비드 기계도 마찬가지. 다 그냥 그 나라 가서 새로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산 가전제품을 한국에 와서 쓰시게 되면 2배의 파워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가 다 타버려요. 헤어드라이기나 수비드 뭐 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기계 같은 거는 그 나라에서 사고 그 나라에서 다 쓰고 그 나라에서 당근마켓 같은 데서 다 처리하고 뭐 한국인한테 팔든지 뭐 어디 중고로 팔든지 나눠주든지 그런 식으로 다 처리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 옷이 예쁜 편이에요. 사이즈도 잘 맞고, 미국에 가시게 되면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옷이 굉장히 크고 또 뭔가 디자인도 구려.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빼고 옷을 더 담아서 가시면 미국에서나 홍콩에서나 더 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요리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질문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다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저처럼 한량이처럼 대비도 안 하고 막 가가지고 부딪혀서 막 고생하지 말고 제 영상 보고 다 대비를 해서, 심적인 대비든 물리적인 대비든 다 해서 가서 여러분들 다 적응 잘 하시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좋은 경력 쌓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해외 경력 잘 쌓으시면 절대로 국내 경력보다 더 내가 이 고생한 가치, 고생한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해외 경력을 쌓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리사라면, 내가 조리과 졸업했다면 한 번쯤. 너무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이 바보야.